필요 경비 중에서 이제 시행령 쪽에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종업원 급여는 이제 필요 경비 당연히 들어가고, 시행령 보면 이제 종업원 급여만 써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자 급여, 필요 경비를 보면 종업원 급여라고 써 있지 그 대표자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경비에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실제 대표자 급여가 그 필요 경비에 이제 부생된다는 거는 이제 조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필요 경비 산입하는 걸 보면 종업원 급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이게 유추해서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법조문을 읽을 때는 그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수학을 말하면 이제 전체 집합이 머릿속에 있을 때 조문을 보면 이해도 상당히 빠른데 전체 집합이 없으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문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 종업원 급여만 됐기 때문에 그 여집합은 다 필요 경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족 거기 보면 또 이제 그 우리 종업원 급여의 그 시행령 보면 사업에 종사하는 이제 우리가 배우자, 그다음에 부양자 가족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종업원의 개념에 좀 헷갈릴까봐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표자 급여는 그 필요경비에 되지 그 산입되지 않지만 뭐 배우자라든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 급여는 줄여놓고 배우자를 이제 엄청 많이 이제 급여를 많이 놓으면 필요경비 쪽에서 이제 세금이 이제 절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부세 책임자들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부양가족이 이제 급여를 주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근무했고 어느 정도 기여했고 이런 자료가 다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급여는 안 되고, 그렇지만 대표자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보험만 내지 않아요. 고용보험은 이제 우리 그 근로자들이 내는 거고, 이 대표자는 사업 오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안 낼 텐데,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는 그 본인 거는 그 우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거는 뭐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 기타 소득을 보시면 기타 소득 계산할 때 필요금액 상위 금액 일반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다 그 우리 사업소득 금액 그 쪽의 개념을 이제 차용합니다. 보시면 이제 33조 기타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액 산입하지 않냐는 금액에 관한 33조를 중요하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그 기타 소득도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 관련해서는 뭐냐면 기타 소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우리가 기타 소득을 가세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뭐냐, 사업 소득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많고, 실제로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 할 때 이런 필요 경비까지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총수익 금액 필요 경비 기속 연도를 볼 때는 우리 거주자의 가세기간 이제 총수익 금액 필요 경비 기속 연도는 확정된 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필요 수익 금액과 필요 금액 확정된 날에 속하는 가세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 논문 보면 이제 이 표현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 표현을 많이 써서 이거는 약간 그 토픽이 2차 시험 논술 이런 서술 문제 이 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은 그냥 확정된 날에 속하는 가세기를 한다. 요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문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의 수익과 비용을 이제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확정된 날,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특례. 부당행위 계산에 보겠습니다. 그 부당행위 계산은 여러분들 이제 얻어 보셨냐면 우리 이제 뭐 국세기본법 할 때 실질과세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당행위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가세에 대한 그 개념이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소득세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 국세기본법도 있고 소득세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이 더 구체한 법이기 때문에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그 종문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 특수환경인과의 거래로 해서 조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가 가세기한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세 가지. 크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당연히 양도소득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에서는 부당이익 계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양도소득에 대한 게 없고 양도소득도 당연히 부당이익 계산이 있고 퇴직소득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는데 부당이익 계산하려면 일단 부당 거래가 생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근로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연금도 없고. 근데 기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사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자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자 소득 자체가 금융기관으로 업으로 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법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잘 안 하고 배당도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체로 있어서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시면 하나로 소득 제 17조 사항에 대한 배당 선포하는데 이게 공동출자예요. 공동출자 공동사업. 공동출자 공동사업.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부당행위 계산이 있고 배당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당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만 생각하시면 사업과 기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쪽에서는 일반적인 배당뿐 아니라 공동사업, 공동출자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부당이익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양도소득까지 합치면 네 가지 소득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 문제는 항상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비거주자는 활동지가 있고 이 사람이 크게 주소지가 있어요. 활동지와 주소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세 간청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지는 뭐 한국인데 활동지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일부 가세청에는 활동하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 가세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이 주소지가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주소자가 이제 어떤 거로 해서 이제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활동이 소득이 이제 겹칠 수가 있어요. 가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가세하고 한국도 가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세 이중과세 반지를 위해서 체결한 조약의 상대국가 그 조세조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에 있는 당국간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부세청은 그 거주자의 가세기의 소득금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만 놓으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두 나라가 이제 충돌한 건데 우리나라하고 그 외에 가세 국가가 이제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충돌을 하면 조정한다. 쉽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세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세조약 같은 이런 거를 조세조약에서 이제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하고 조세조약이 충돌하면 조세조약을 먼저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탈세라인이 좀 그렇고 절세 전략을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이제 절세 전략, 조세 전략 짤 때는 이 조약을 제일 먼저 분석하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유리한 유리한 국가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고 조세조약 맺은 국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리한 조세조약 국가로 가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법에 맞는 내가 거주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세조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세조약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OECD에서는 이런 거 막으려고 이제 뱁스라고 하는 제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IFRS가 이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인데 이제 세법도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득세 쪽, 법인세, 소득세 쪽으로 많이 이제 일치화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뭐 법을 개정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외국 사례를, 외국 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네, 공동사업은 소득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동사업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사업을 우리 이제 소득세는 원래 원칙이 인별가세인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으로 먼저 묶어서 가세한 다음에 지분 비율대로 이렇게 분배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약간 성질이 달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일거주자. 이 사업을 하나로 봐서 일단 합치고 그 다음에 지분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1거주자 1인가 특수관계자, 거주자 1인가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손익 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거죠. 절세하려고 세금을 이제 절세 목적으로 이제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거짓을 정한 거를 하지 않고 특수관계 소득 금액은 가장 큰 지분 비율이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한테 몰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많이 하니까 공동사업 같은 게 이제 보시면 느끼잖아요. 이게 사업을, 그러니까 세금의 절세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를 잘게 쪼개는 거, 그 다음에 거래를 많이 만드는 거. 요거 할수록 잘게 만들고 거래를 여러 단계로 거칠 때마다 이제 절세 효과가 납니다. 왜냐면 이게 구분하는 단위를 낮출수록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동사업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절세 목적으로 우리가 공동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잘게 쪼개려고. 왜냐면 소득이 없는 사람을 붙여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내 소득을 쪼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손익분배 비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공동사업자한테 몰빵해준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부당행위 계산은 말 그대로 이제 부당하게 이제 세금을 이제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적법한 거래를 원래 거래를 하나인데 적법한 거래를 뭐 5개 해서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부당행위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거래,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인데 부당하게 이제 감소시킬 의도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세 전략을 하는 건데, 조세 전략, 이제 사업 전략 짤 때 우리가 하는 건데,
세금을 줄였어요. 세금 줄였는데 이게 우리 이제 이런 전략 짠 게 그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이 제일 컸다. 그러면 이제 부당이익 계산이 되는 거고, 이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조세 감소된 게 저절로 따라왔다. 그러면 이제 부당이익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당이익 계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적법한 거래에 해당되는 거고, 적법하지 않은 거래로 인한 거는 부당이익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에 그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념 알면 되고, 그러니까 부당이익 계산은 적법한 거래 중에서 해당되는 거고, 적법하지 않는 거래를 했으면 당연히 부당이익 계산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탈세 완전히 그건. 그 다음 이제 상속 쪽 보시겠는데, 상속 관련해서 소득금액 예외는 뭐냐?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제 사망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배우자가 있었는데 연금계좌 하나, 오로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연금계좌 하나만 있는 경우, 이때는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 조문이 없을 때는 그 이분의 이제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연금 계좌에서는 우리가 하면 연금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연금 소득 합친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받은 거에 대해서 금액이 줄겠죠. 소득을 내니까. 일부 덜 연금 소득이 많이 나면 이 중에서 뭐 세금이 그 2,000원이었다. 그러면 8,000원만큼만 우리가 이제 그 상속인한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를 좀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후를 약간 불안정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요 10,000원에 대한 소득을 그 배우자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훨씬 적겠죠. 그런 식으로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하면 연금으로 하면 향후 이제 연금 받을 때 그때 이제 연금 소득을 내니까 그 금액이 훨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그 아무런 소득 없는 배우자한테, 그 상속인 아무런 소득 없는 배우자라면 배우자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상속 관련된 그 죽은 사람,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할 때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소득을 먼저 합친 다음에 원래 하는 게 정상적인데, 예외적으로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그 피상속인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소득금액 계산 특례 예외적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결손금입니다. 결손금. 지금도 말하는 지금도 하는 것도 이제 결손금도 양도소득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종합소득 하고 이제 폐지소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인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또 나뉘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그 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도 이제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 요게 이제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있는데, 폐지소득에서 당연히 뭐 결손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다 나올 리가 없고, 이자도 당연히 나올 리가 없고, 배당도 나올 리가 없고, 기타는 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총수익금액의 몇 %를 필요금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게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없어요. 연금도 당연히 나올 일 없고, 근로소득도 거의 나올 일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결손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손금을 우리가 법인세처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은 요 사업소득을 일반적으로 다 해주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서 그 주거용 아닌 거는 일단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주거용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는 약간 페널티가 있구나. 요게 머릿속에 먼저 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정보에 의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가세기간에 소득가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것도 뭐 실제로 문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순서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제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우리가 이제 정말 소득이다 보니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그냥 발생하면 발생한 거를 먼저 근로소득에서 없애주고 연금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1학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이제 결손금이 나면 다른 소득, 사업소득 아닌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1학년에도 불구하고 다음 원호에 해당하는 사업 부동산 임대업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가 처리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가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소득하고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자체적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하지 않고 이후 결손금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뭐 작년에 결손금이 났고 올해는 이익 났다. 걔는 작년에 결손 난 걸 올해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소득하고는 공제를 안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해주는 거예요. 주거용은. 그래서 이제 주거용 아닌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약간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아닌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가 안 된다. 타 소득과 결손금 공제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업에서도 이제 뭐 손실이 잘 안 나잖아요. 실제로 원래 날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하고 남은 이월 결손금 또 있잖아요. 이월 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에서 순서대로 또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각자에서 자기 거에서만 먼저 이제 아래 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월 결손금이 있고 장애 결손금이 있으면 장애 사업소득 쪽에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